여러분, 뉴스에서 금값이 사상 역대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금값은 1년 전보다 약 43%나 올랐고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 넘게 뛰었어요. 물론 한때 최고가였던 68만 9천 원보다는 지금 조금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고점 대비 4% 정도 빠진 거라 사실상 오른 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리 사둘 걸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이라도 알아보고 금을 모아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또 그 말이잖아요. 금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오늘은 금 투자 왜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이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금값도 아까 보셨다시피 고점 대비 빠질 때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금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금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금은 지구에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금의 대부분은 깊은 핵에 묻혀서 우리가 꺼낼 수 없고 지갑과 멘틀에 있는 건 전체 금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1%의 금을 지금까지 인류가 80% 정도 캐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안에 금이 사실상 고갈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럼 금을 만들면 되지 않냐? 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절대 만들 수 없대요. 합금처럼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금 자체가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연구로도 심지어 별도 못 만드는 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계속 우리가 찍어내거나 발행할 수 있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금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더 이상 새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이 옛날부터 돈으로 통했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이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의 역할을 해왔던 증거가 정말 많아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도 알고 보면 정말 재밌는데요. 원래 과거의 사람들은 거래할 때 금을 직접 주고 받았대요. 근데 이 금이 무겁고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을 보관해 줄게요 하고 증서를 만들어줬고 그게 바로 지금의 화폐가 된 거예요. 그럼 사실상 화폐는 금의 교환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금본위제라고 들어보셨죠? 화폐의 가치를 금이 보장해주던 제도인데 우리가 이 제도에서 벗어난 것도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금은 여전히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동네 금은방만 가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건 돈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달러를 생각해보시면 달러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뒷받침해줘야 이 가치가 유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무너지면 달러 가치도 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금은 달라요. 나라가 무너지든 세대가 바뀌든 금은 계속 가치를 지켜온 거죠. 그런데 안전자산이라면 보통 등락이 크지 않은데 금은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특성들 때문에 특정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금을 더 찾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금값이 오르냐면요. 첫 번째는 돈의 가치가 흔들리면 금값이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기축통화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당장 내 손에 쥔 돈이 힘을 점점 잃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돈 대신 믿을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거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은 위험한 자산을 팔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금으로 자금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금값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라에서 금을 많이 사들일 때예요. 우리만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고로 금을 쌓아둬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엄청 사들인 국가도 있어요. 개인이 아닌 나라 단위에서 사들이니 사들인다는 건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고 수요가 증가했으니 당연히 금값이 올라가겠죠. 정리하자면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세상이 불안할 때, 그리고 나라들이 대량으로 매입할 때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결국 금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수록 더 빛이 나는 자산인 거죠. 그럼 금을 투자하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일단 먼저 금은 주식처럼 배당을 주거나 채권처럼 이자가 붙는 자산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만 의존해야 하는 거죠. 또 실물로 금을 사면 생각보다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 세공비까지 붙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 금값이 올라야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실물 금을 사면 보관할 것도 마땅치가 않죠. 게다가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 금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지만 이게 앞으로도 똑같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금값이 무려 40% 넘게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어디까지나 이건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흔히 투자 자산이라기보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봐요. 배당이나 이자를 주지도 않고 당장 큰 돈을 불려주지도 않지만 달러 가치가 흔들리거나 전쟁, 금융위기 같은 불안 상황이 오면 내 자산을 지켜주는 해지성 자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너도 나도 금테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세대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사야 될까 궁금하시죠?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금을 직접 사는 거예요. 한국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살 수도 있고 금은방에서 소량으로 사거나 작은 금반지 같은 걸 모으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 실물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손에 직접 금을 쥐고 있다는 안정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방법은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까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 때 부가세 10%가 붙고 또 사고 팔 때 가격 차이도 보통 3에서 5% 정도 발생을 해요. 쉽게 말해서 사자마자 이미 15% 가까운 손해를 안고 시작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시세가 최소 15%는 올라줘야 겨우겨우 본전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금을 사고 나면 보관도 어려운데요. 집에 두자니 도난 위험도 있고 은행에 맡기면 보관료도 따로 내야 해요. 그래서 실물금은 솔직히 짧게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비추천이고요. 나는 정말 오래 들고 갈 거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금을 손에 쥐고 있겠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골드뱅킹, 바로 금통장인데요. 실물금을 사자니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보관도 걱정되잖아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금통장입니다. 방식은 너무 간단해요. 주거래은행에서 금통장을 하나 개설하면 내가 넣은 돈으로 은행이 금을 사주고 또 필요할 때는 팔아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원하면 실물금으로 인출도 가능해요. 방식이 간단한 것도 장점이지만 더 큰 장점은 바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0.01g 단위부터 거래할 수 있거든요. 부담 없이 그냥 남는 돈으로 모아나갈 수 있는 거죠. 대신 금통장 역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사고 팔 때 수수료가 1% 정도 붙고 매매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돼요. 또 실물금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와 기타 부대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소액으로 금을 차곡차곡 모으고 싶은 분들은 금통장 고려해 볼만 하시겠죠? 이렇게 실물금이랑 금통장이 금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바로 금 ETF인데요. ETF 들어보셨죠?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예요. 금 ETF는 말 그대로 금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ETF인데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에이스, KRX 금연물 ETF 하나뿐이었는데 최근에 금에 대한 수요와 ETF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올해만 4개 정도가 새로 상장되었어요. 이름에 KRX가 붙은 ETF들은 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기준으로 금값을 추종한다고 보시면 돼요. 금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황금성, 즉 사고 팔기 쉽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고 또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차익이 생기면 15.4% 배당소득세가 붙지만 연금 계좌로 거래하면 나중에 찾을 때 연금 소득세를 3.3에서 5.5%만 내면 되거든요. 다만 ETF를 고를 때 꼭 신경 써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총보수 부분이에요. 금은 이제 단타보다는 장기로 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가 조금이라도 높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고르실 때는 어떤 ETF가 보수가 낮은지 꼭 확인해야 돼요. 추가로 거래가 활발한지 보려면 순자산 규모나 거래량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해외금 ETF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해외 상품은 달러 환율 변동도 고려하셔야 되고 세금도 22%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 ETF의 단점도 있겠죠. ETF는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실물금으로 바꿀 순 없어요. 금값이 오르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내 손에 금을 쥘 순 없는 거죠. 이 점을 참고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번째, 금펀드입니다. 이름 그대로 금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금 ETF가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바로 사고 파는 상품이었다면 금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대신 운용해주는 거라서 운용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해요. 실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 경우도 있고 금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골드마이닝이라고 붙은 게 바로 금광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금값이랑 보통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다만 이게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같은 개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겠죠.
있죠. 이거 역시 금 ETF랑 비슷하지만 전문가가 운용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수가 더 비싸다는 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방법은 바로 KRX 금 현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에요. 유튜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빌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즉슨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빵빵하다는 뜻이겠죠. 이 지원이 뭐냐면 바로 비과세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다 세금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KRX 금시장은 양도소득세도 배당소득세도 모두 다 비과세예요. 당연히 세금을 안 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겠죠. 그렇다고 거래하는 게 까다롭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했기 때문에 안전하고 증권사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은행에서 고시 가격을 정해주면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거든요. 이 KRX 금시장은 시장에서 바로바로 가격을 보고 사고 팔 수 있는 점도 차이가 크겠죠. 게다가 거래 수수료도 증권사들이 보통 최저 수준으로 맞춰 놓잖아요. 이 수수료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ETF랑 펀드의 단점도 보완했어요. 실물 골드바로도 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골드바도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안전한 금을 주기 때문에 품질 측면에서도 걱정할 게 없겠죠. 물론 이때는 부가세가 붙지만 당장 투자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세금이 면제되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거죠. 정부가 밀어주는 거라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금 투자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KRX 금시장 관련해서는 장점을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댓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이 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지 또 금값이 왜 오르는지부터 금 투자 방법까지 쭉 정리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실물금은 손에 쥘 수 있다는 안정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금통장은 소액으로 차곡차곡 모으기 좋다는 점, ETF와 펀드는 간편하지만 세금과 보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KRX 금시장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혜택 덕분에 세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투자 측면에서 본 거라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내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꼭 금이 최고의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상 보시고 한번 본인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알차고 유익한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